일장발단 평온의 틈. 오늘도 손녀 서윤이는 부엌 식탁에 앉아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온 햇살이 아이의 머리칼에 부드럽게 닿았습니다. 나는 조용히 국을 끓이며 냄비 뚜껑을 덮었습니다. 이 평온한 하루가 언제까지일까? 그런 생각이 문득 스쳤습니다. 할머니, 오늘 아빠 와요? 모르겠네. 요즘은 바쁘다더라.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색연필을 집어들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쪽이 조용히 저렸습니다. 손에 쥔 국자보다 가슴속 생각이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싱크대 옆에 놓인 낡은 노트를 꺼내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전 숫자가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1억 원 가게 자금 지원. 그때가 생각났습니다. 결혼 초 백수였던 사위가 머리를 숙이며 찾아왔던 날이었습니다. 그는 거실 문 앞에서 신발을 벗지도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한데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렇게 얼굴이 하얘졌어? 취직도 안 되고 아이도 생기고 이대로면 소연이랑 따로 살아야 할지도 몰라요. 가게라도 하나 차려보면 어떨까 해서요. 꼭 잘 돼서 꼭 갚겠습니다. 진심입니다. 그때 그의 눈빛은 절박했습니다. 나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결국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사람이 일을 해보겠다는데 그 마음을 꺾을 순 없지. 얼마나 필요하냐? 1억이면 될 것 같습니다. 꼭 돌려드릴게요. 정말입니다. 나는 적금을 깨서 돈을 내어줬습니다. 딸은 울면서 말렸습니다. 엄마, 너무 큰 돈이야. 나중에 힘들면 어떡해. 너희가 잘 살면 됐지. 그게 제일 좋은 거야. 그때는 정말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 돈이 아이의 미래와 딸의 행복으로 이어질 거라고요. 하지만 세월이 흘러 남은 건 연금 통장뿐이었습니다. 나는 노트를 덮고 천천히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카카오톡을 열고 사위 이름을 눌렀습니다. 메시지 창에 손가락을 올리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태호야, 예전에 가게 한다고 빌려준 돈 말이야. 혹시 조금이라도 돌려줄 수 있겠니? 메시지를 보내고 한참을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카톡창의 1표시가 그대로 떠 있었습니다. 그 숫자가 사라질까봐, 그리고 사라지지 않을까봐.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래, 아직 안 받겠지, 바쁘겠지 뭐. 나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불을 껐습니다. 부엌엔 시계 초침 소리만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습니다. 이 챕터 답장 없는 나날. 이틀이 지나도 카톡창의 일은 여전히 그대로 떠 있었습니다. 처음엔 바쁘겠지, 출장이라 그럴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흘째가 되자 마음이 조금씩 식어갔습니다. 화면을 켜고 끌 때마다 그 숫자가 내 마음을 쿡쿡 찔렀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말하지 말 걸 그랬나. 혼잣말이 나도 모르게 흘러나왔습니다. 손녀 서윤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나를 보았습니다. 할머니, 뭐라고 했어요? 아니야. 그냥 할머니 혼잣말이야. 나는 부엌으로 돌아와 커피포트를 올렸습니다. 김이 피어오르는 걸 보면서 문득 사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나중에 꼭 보답할게요. 그 말이 이렇게 오래 남을 줄은 몰랐습니다. 점심 무렵 딸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점심 뭐예요? 된장찌개 끓였어. 내 좋아하는 호박도 넣었지. 딸은 식탁에 앉으며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나는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소연아, 태호한테 보낸 카톡 아직도 안 봤더라. 딸이 얼굴을 들더니 잠시 멈칫했습니다. 엄마, 그런 얘기 또 했어요? 또라니, 그냥 물어본 거야. 오래됐잖아.
그래도 사람 일은 약속이지. 그 사람 요즘 바빠요. 그런 얘기하면 부담스러워해요.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커피포트에서 김이 꺼지고 조용한 소리만 들렸습니다. 부담스러워. 내가 빌려준 돈이 부담스러워. 딸은 눈을 피하며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그냥 그 얘긴 하지 말아요. 알겠죠? 그래, 알았다. 말 안 한다. 입에서는 그렇게 나왔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사위는 빌려간 돈으로 시작한 가게가 망하고 갈 곳이 없어서 우리 집에 들어왔습니다. 잠깐만 신세지겠다. 던 말이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생활비는 한 푼도 낸 적이 없고 전기세도 수도세도 여전히 내 통장에서 빠져나갑니다. 나는 연금으로 버티며 밥을 하고 세탁기를 돌리고 서윤이 학교를 챙깁니다. 그런데 밖에서는 소연이 친구들이 나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따님이 참 효녀시라면서요? 어머님 모시고 사신다던데요. 나는 그럴 때마다 그냥 웃습니다. 에이, 뭐 효녀까지야. 그냥 같이 사는 거지요. 하지만 속으로는 가슴이 저립니다. 얹혀 사는 건 개들이지. 내가 얹혀 사는 게 아닌데. 밤이 되어 방으로 들어와 다시 휴대폰을 켰습니다. 여전히 일이 사라지지 않은 채였습니다. 그 숫자가 내 마음의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 안 읽는 게 낫지. 읽고 모른 척하면 더 서운하니까. 나는 휴대폰을 뒤집어 놓고 불을 껐습니다. 그날따라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느리게 들렸습니다. 마치 내 마음처럼 답답하고 무겁게. 3장 다시 꺼낸 노트. 다음 날 아침 나는 일찍 눈을 떴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하니 카톡의 일은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그 숫자가 내 하루를 조용히 짓눌렀습니다. 그래, 오늘도 그대로네. 창밖의 하늘은 맑았지만 마음은 흐렸습니다. 커튼을 걷고 부엌으로 나와 커피포트를 올렸습니다. 김이 오르며 따뜻한 냄새가 퍼졌지만 그 향이 이상하게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식탁 위에 어젯밤 덮어둔 노트를 다시 꺼냈습니다. 손가락 끝으로 페이지를 넘기니 낡은 글씨들이 불쑥 눈에 들어왔습니다. 2010년 6월 1억 원 송금, 상호명 등록 지원. 그때 은행에 직접 가서 서류를 제출하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땐 정말 도와주고 싶었지. 젊은 사람들 힘들었으니까. 나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생각했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릴 순 없지. 직접 얘기해야겠다. 이젠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딸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오늘 시장 가요? 그래야지. 근데 주말에 태호 오나? 이번 주는 못 온대요. 지방 숙소 손볼 게 있다나 봐요. 나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래, 바쁘겠지. 바쁘니까 연락도 못 하겠지. 딸은 대수롭지 않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표정엔 묘한 불안이 스쳤습니다. 그게 내 눈에도 보였지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괜찮아. 다음 주엔 오겠지.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속에선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이제는 내가 찾아가야지. 나는 노트를 조심스레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 안엔 빛바랜 영수증과 오래된 통장 사본이 함께 있었습니다. 모두 내 손의 흔적이 남아있는 것들이었지요. 오늘따라 그 종이들이 유난히 무거워 보였습니다. 사장 낯선 사진. 그날 오후 시장을 다녀와 장바구니를 부엌 바닥에 내려놨습니다. 배추와 두부, 멸치가 들어있는 검은 봉투 위로 햇빛이 비쳤습니다. 나는 숨을 고르며 잠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때 카톡하고 소리가 났습니다. 휴대폰을 들어 올리니
딸이 보낸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여행 중이에요. 그 아래엔 바다와 수영장, 화려한 리조트가 보였습니다. 그 속에 사위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나는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양복 대신 반팔 셔츠, 선글라스를 끼고 웃고 있는 얼굴. 분명 며칠 전 숙박업소 수리할 게 많아서 이번 주는 못 온다 던 사람이었습니다. 수리라더니 수리는 무슨.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가슴이 조여들고 입안이 바짝 말랐습니다. 그저 화면을 쳐다본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보낸 카톡의 일은 여전히 그대로였지요. 그 숫자와 사진 속 미소가 겹쳐 보였습니다. 그래, 내 말은 귀찮았던 거겠지. 나는 휴대폰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화면이 꺼지며 반사된 내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쳐 보였습니다. 오래 참고 오래 믿었던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식탁 위 노트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손끝이 노랗게 변한 종이 위에서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1억 원 가게 자금 지원. 그 글자가 이상하게 낯설었습니다. 마치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내가 바보였지. 믿은 게 잘못이야. 눈가가 따갑게 젖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서윤이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나 이거 봐요. 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윤이는 핑크색 인형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잠시 녹았습니다. 그래, 우리 서윤이 웃는 게 최고지. 나는 눈가를 훔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번엔 그냥 넘기지 말자. 5챕터 진실의 무게. 다음 날 아침 커피포트가 천천히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김이 흘러나오는 소리가 마치 한숨 같았습니다. 나는 테이블 위 휴대폰을 바라보다가 결국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딸이 금세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왜요? 사진 봤어. 잠깐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딸의 목소리가 잠시 흔들렸습니다. 아, 그거요? 그냥 잠깐 다녀온 거예요. 큰일은 아니에요. 그래. 난 태호가 숙박업소 수리하느라 바쁘다고 하길래. 딸은 작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 그 사람 요즘 신경이 좀 예민해요. 수리하느라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 돈 들어가면 누구나 예민하지. 나도 그런 때가 있었거든. 나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손끝이 살짝 떨렸지만 최대한 평온하게 말했습니다. 근데 말이야, 힘들다고 해서 약속을 잊으면 안 되잖니. 딸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휴대폰 너머로 아이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엄마, 그런 얘긴 좀 그만해요. 그 사람 요즘 스트레스 많아요. 그래. 스트레스 많으면 쉬어야지. 쉬는 것도 복이지. 나는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이 스스로도 낯설었습니다. 커피포트가 딸깍 소리를 내며 멈췄습니다. 딸의 목소리가 다시 조심스럽게 들려왔습니다. 엄마, 나중에 얘기해요. 지금은 분위기가 좀 그래서. 그래. 나중에 보자.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동안 휴대폰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손끝이 미묘하게 식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맑았지만 그 안에 바람이 차게 불었습니다. 그래, 나중에라. 나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식탁 위에 놓인 노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노트 속 글씨들이 이상하게 흔들리는 듯 했습니다. 마치 믿음이라는 단어가 서서히 지워지는 것처럼. 커피 한 모금을 들이켰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오래 남았습니다. 이젠 알아야겠지. 내가 어디까지 참을 수 있는지. 6챕터 텅 빈 집. 월요일 아침 현관문이 철컥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사위의 발자국 소리가 거실 바닥을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나는 부엌에서 국을 데우던 손을 멈췄습니다. 왔냐? 짧은 인사 한마디에 사위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예, 어머니. 그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말없이 신발을 벗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작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습니다. 나는 식탁 위 그릇을 정리했습니다. 냄비 뚜껑을 열자 김이 피어올랐지만 식탁 분위기는 싸늘했습니다. 딸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그냥 좀 둬요. 피곤하대요. 그래. 피곤하겠지. 그 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서는 TV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가끔 사위의 웃음소리도 섞였습니다.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조용히 부엌 창가로 갔습니다. 창문 너머 햇살이 밝았지만 내 마음은 눅눅했습니다. 그때 딸이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엄마, 요즘 왜 그래요? 자꾸 그 얘기 꺼내고. 그 얘기? 내가 뭘 그렇게 했다고. 엄마가 카톡 보냈다면서요. 그 사람 많이 불편해해요. 나는 잠시 웃었습니다. 불편하대? 나도 불편하지. 근데 나는 말이라도 했잖아. 딸은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방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TV 소리만 계속 흘렀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 조명을 껐습니다. 햇빛만 남은 식탁이 유난히 비어 보였습니다. 같이 사는데 말 한마디가 이렇게 어렵네. 혼잣말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방문 너머로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유리잔 속에서 울리는 듯 했습니다. 나는 조용히 의자에 앉아 손을 모았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그래, 나중엔 다 알겠지. 세상이 다 그렇게 돌아가는 거니까. 7챕터 비행기의 그림자. 몇 달이 흘렀습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되었지만 정순의 마음에는 여전히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카톡방의 그 숫자 하나가 기다림의 흔적처럼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딸에게 가끔 물었습니다. 그 사람 요즘은 좀 괜찮대? 응, 숙박업소 수리하느라 돈이 많이 들어간대. 조만간 정리되면 드린다고 했어. 그래, 또 바쁘겠지. 정수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마음 한켠이 쓸쓸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휴대폰을 열었다 닫는 일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며칠 뒤 마을 앞길에서 이웃 아주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할머니 가족 이번에 해외여행 간다면서요? 해외여행이요? 예, 우리 애가 서윤이한테 들었대요. 정순의 손에 들린 장바구니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래요? 모르겠네요. 바쁘다더니. 목소리가 잠시 떨렸지만 금세 미소를 지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일도 하고 또 여행도 다녀야죠. 집에 돌아오자마자 정수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SNS에 올라온 사진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사위와 딸 그리고 손녀가 공항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가족 해외여행 중입니다. 잠시 재충전의 시간. 밝은 표정의 사위가 화면 속에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사진을 한참 바라보다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숙박업소 술이라더니 그래, 사람 사는 게 다 그런 거지. 혼잣말이 작게 새어나왔습니다. 그녀는 부엌으로 가서 커피포트를 올렸습니다. 물 끓는 소리와 함께 마음속의 기대가 천천히 식어갔습니다. 이젠 안 기다릴래. 기다린다고 달라질 것도 없지.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정수는 다시 휴대폰을 열었습니다. 일은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그 숫자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요. 잘 다녀오라 해요. 나는 이제 괜찮아요. 창밖에서는 바람이 잔잔히 불고 있었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오래된 서운함이 조금씩 흩어지는 듯 했습니다. 8챕터 할머니의 복수. 며칠이 지나고 여름 햇살이 무겁게 내리쬐었습니다. 정수는 거실 창가에 앉아 커튼을 반쯤 걷었습니다. 손에는 휴대폰이 쥐어져 있었지만 더 이상 카톡을 열지 않았습니다. 일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이제는 미련이 아닌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 기다릴 만큼 기다렸지. 그녀는 노트를 꺼내 마지막으로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1억 원 가게 자금 지원. 그 밑에 볼펜으로 새로 한 줄을 적었습니다. 신용은 돈보다 무겁다. 정수는 조용히 노트를 덮었습니다. 그날 저녁 사위와 딸이 오랜만에 들렀습니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그래, 해외는 어땠어? 뭐 그냥 쉬다 왔죠. 그래, 수리하느라 고생했을 텐데 여행은 필요하지. 그녀의 말투는 평온했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식탁 위엔 아직 그릇의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정수는 물잔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태호야. 예, 어머니. 월요일마다 서울 올라오는 게 힘들지? 예. 아, 뭐 좀 그렇긴 하죠. 정숙은 사위에게 돈 봉투를 건네며 그러니까 이제 그만 고생하게. 가족들 데리고 자네 있는 지방에 가서 살림을 마련하게. 정숙은 사위에게 돈 봉투를 건네며 이거 얼마 안 되지만 살림장만 할 때 쓰게. 사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딸은 놀란 눈으로 정순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여기 집 좁기도 하고 애도 커가잖니. 엄마 집에 얹혀 사는 것도 오래되면 불편하지 않겠어? 그녀의 목소리는 여느 때처럼 부드러웠지만 말끝엔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사위는 입을 열지 못하고 시선을 피했습니다. 정수는 잔잔히 덧붙였습니다. 사람이 도움받을 때는 감사히 받아야 하고 받은 만큼 갚지 못하더라도 예의는 남겨야지. 그런데 그게 안 되면 자리를 지키는 것도 민폐야. 순간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딸은 고개를 떨궜고 사위는 조용히 숨을 삼켰습니다. 정수는 다시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자네를 미워하는 건 아니야. 그냥 이제 나도 내 나이에 맞게 조용히 살고 싶을 뿐이야.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살짝 불어 커튼이 흔들렸습니다. 자네 식구들 생활비며 집안 살림, 서윤이는 이번 달까지만 내가 돌봐줄게. 다음 달부터는 자네들 부부가 알아서 하게. 사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말은 꾸짖음이 아니었지만 단 한 줄의 결심처럼 단단했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카톡방을 열었습니다. 사위 이름이 떠 있었지만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삭제를 눌렀습니다. 화면이 텅 비자 마음도 묘하게 가벼워졌습니다. 그래요, 이게 내 복수야. 품위 있게 끝내는 거. 그녀는 창가에 기대어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한 향기가 코끝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래, 이제 정말 괜찮아요.